삼총사-3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6장 국왕 루이 13세. 이 사건은 큰 소동을 일으켰다. 트레빌은 남들 앞에서는 총사들을 큰 소리로 호되게 꾸짖고 뒤에서는 작은 소리로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지체 없이 왕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트레빌은 서둘러 루브르 궁으로 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왕은 추기경과 함께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지금은 직무 중이어서 아무도 아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트레빌은 왕의 오락 시간에 다시 갔다. 왕은 내기에 이기고 있었고 워낙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트레빌이 멀리 보이자 반갑게 말했다. 이리 오시오 총사대장. 와서 내 질책을 받으시오. 추기경이 와서 그대의 총사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갔소. 너무 열받은 나머지. 오늘 저녁에는 알아 누웠을 정도요. 경의 총사들은 교수형이라도 처해야 할 만큼 그가 무도한 자들이더군.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트레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번에 눈치채고 대답했다. 제 총사들은 도리어 새끼 양처럼 온순하고 선량한 자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만 그들에게 소원은 단 하나, 폐하를 위해서만 칼을 쓰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추기경의 친위 대원들이 번번이 시비를 걸어오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도 총사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항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봐요, 트레빌경. 경의 말을 누가 들으면 무슨 종교단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겠소? 정말 나는 경의 총사 대장직을 박탈하여 수녀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한 슈메로 양에게 넘겨주고 싶소. 하지만 내가 경의 말을 고지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시오. 트레빌경, 나는 공정한 루이라고 불리고 있소. 나중에, 아니 이제 곧 알게 될 거요. 제가 폐하의 뜻을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도 바로 폐하의 공정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다리시오, 총사대장.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운이 바뀌어 왕은 그동안 내기에서 딴 돈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자 왕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샤를마뉴를 흉내냈는데 샤를마뉴를 흉내내다는 도박 용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놓인 돈, 대부분이 오늘 도박에서 딴 돈이었다. 을 몽땅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다. 라 비에빌, 나 대신 놀아주시오. 나는 중요한 문제로 트레빌경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오. 아 그렇지, 내 앞에는 원래 80루이가 있었으니까 같은 액수를 거시오. 그러면 잃은 사람들도 불평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무엇보다 공정함이 우선이오. 그러고는 트레빌 쪽으로 돌아섰다. 두 사람은 함께 창가로 걸어갔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추기경의 친위 대원들이 경의 총사들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거요? 예, 폐하,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어떻게 일어났소? 경도 알다시피 재판관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니까. 아, 그건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제 총사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이들은 폐하께서도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충성을 여러 번 치하해 주셨으며 폐하에 대한 헌신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제가 감히 보증할 수 있는 자들이온데 이 뛰어난 총사 셋이 그날 아침 제가 소개해준 가스코뉴 출신 젊은이와 함께 소풍을 갔던 모양입니다. 생제르맹으로 갈 작정이어서 카르멜 수도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쥐사크, 카위자크, 비스카라 그 밖에 2명의 친위 대원이 나타나 그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럿이 몰려온 것을 보면 결투 금지령에 위배되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 친위 대원들은 분명 결투를 하러 거기 간 거요. 그들을 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카르멜 수도원 부군처럼 한적한 곳에 무장한 친위 대원 5명이 무엇 때문에 갔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요. 경의 말이 옳소. 옳은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제 총사들을 보자 마음을 바꾸었고
소속 부대에 대한 원한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폐하께서도 아시겠지만 총사대는 폐하께 오직 폐하에게만 속하기 때문에 추기경의 친위 대원들에게는 자연히 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로소 트레빌 왕이 우울하게 말했다. 프랑스에 이런 식으로 두 당파가 있고 우두머리도 둘이라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모두 끝날 거요. 그러니까 친위대원들이 총사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말이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폐하. 진상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폐하께서도 아실 겁니다. 공정한 루이라고 불리는 폐하께서 뛰어난 직관력을 나타난 분이 아니고서는. 맞는 말이오, 트레빌. 그런데 총사들 편에는 아이도 한 명 있었다면서? 그렇습니다, 폐하. 그리고 부상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를 포함한 총사대원 3명과 아이 하나가 추기경의 친위대원 중에서도 가장 사나운 5명을 상대로 끝까지 버텼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4명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와, 멋진 승리로군. 왕이 활짝 웃으면서 외쳤다. 완전한 승리야? 그렇습니다, 폐하. 퐁드세에서 거둔 승리만큼 완벽한 승리였죠. 부상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4명이라고 했소? 겨우 젊은이가 다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으로 용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폐하께 청거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뭐요? 다르타냥이라고 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인데 그 친구는 돌아가신 선왕폐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의 아들인 젊은이가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거요?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시오, 트레빌. 내가 전쟁과 싸움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경도 잘 알잖소. 루이 13세는 한 손을 엉덩이에 대고 또 한 손으로는 콧수염을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렸다. 폐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르타냥은 아직 어린아이나 마찬가지고 총사도 아니기 때문에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의 친위대원들도 다르타냥이 너무 어린 데다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총사들을 공격하기 전에 물러서라고 권했답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원 쪽에서 먼저 공격했다는 거로군. 그렇습니다, 폐하.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위대원들은 다르타냥더러 싸움에서 빠지라고 요구했지만 다르타냥은 대꾸하기를 자기는 마음이 벌써 총사이고 몸은 국왕폐하께 바쳤으니 총사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답니다. 정말 용감한 젊은이로군. 왕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실제로 총사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는 폐하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기 때문에 쥐사크에게 무서운 일격을 가했고 추기경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쥐사크가 당했기 때문입니다. 쥐사크에게 상처를 입힌 게 다르타냥이란 말이오? 왕이 외쳤다. 아직 아이나 다름없는 젊은이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트레빌. 하지만 사실입니다, 폐하. 쥐사크를?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검객을? 그렇습니다, 폐하. 쥐사크는 임자를 만난 셈이지요. 그 젊은이를 만나보고 싶소, 트레빌. 꼭 만나고 싶어. 그리고 뭘 해주면 좋을까? 언제 아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일 정오가 좋겠군. 다르타냥 혼자만 데려올까요? 아니, 4사람 다 데려오시오. 모두에게 치하를 하고 싶소. 충성스러운 신하는 얻기 어려운 법. 그러니 충성에는 보답을 해야지. 안 그렇소, 트레빌? 그럼 내일 정오에 루브르로 오겠습니다, 폐하. 아, 잠깐. 뒤쪽 계단으로 오시오. 뒤쪽 계단으로. 추기경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폐하. 경도 이해하겠지만 칙령은 어디까지나 칙령이니까. 어쨌든 결투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폐하, 이번 싸움은 통상적인 결투 규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투가 아니라 싸움에 불과합니다. 이쪽은 총사 3명에 다르타냥을 합쳐 4명인데 반해 추기경의 친위대원은 5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지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뒤쪽 계단으로 오시오. 트레빌은 빙그레 웃었다. 이 어린 왕으로 하여금 제 스승인 추기경에게 반항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이미 큰 성과였다. 그래서 그는 공손히 절을 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 물러났다. 그날 저녁 새 총사는 왕을 아련하는 영광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흥분하지 않았지만 가스코뉴 사람 특유의 상상력을 가진
다르타냥은 행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금빛 꿈을 꾸며 그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8시에 그는 이미 아토스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 다르타냥이 가서 보니 아토스는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아련 예정 시간이 정오였으므로 아토스는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릭상부르의 마구간 바로 옆에 있는 경기장에서 만나 정구를 칠 계획이었다. 다르타냥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다. 다르타냥은 정구를 쳐본 적이 없었지만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아토스를 따라가기로 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이미 도착하여 공을 치고 있었다. 모든 운동에 뛰어난 아토스는 다르타냥과 한편이 되어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에게 맞섰다. 아토스는 왼손으로 공을 쳤지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상처 부위가 욱신거려서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르타냥 혼자 남았지만 아직은 정구에 서툴러서 규칙대로 시합을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점수는 매기지 않고 그냥 공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포르토스의 힘센 팔에서 속력을 얻은 공이 다르타냥의 얼굴 가까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 공이 옆으로 빗나가지 않고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면 부어오른 얼굴로 구강 앞에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오늘의 아련은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가스코니우 사람 특유의 상상력으로 이번 아련에 자신의 모든 장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한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에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그들과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는 정구를 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경기장의 경계 표시용 밧줄 가까이 있는 관중석에 가서 앉았다. 다르타냥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구경꾼들 사이에 추기경의 친위 대원이 한 사람 있었다. 바로 전날 동료들이 총사들에게 패한 것 때문에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한 그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저 젊은 놈이 공을 겁내는 것 좀 봐. 놀랄 일도 아니지. 아마 총사 수습생일 거야. 다르타냥은 뱀에게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돌아서서 방금 그 무례한 말을 내뱉은 친위대원을 노려보았다. 친위대원이 거만하게 콧수염을 꼬면서 말했다. 노려보고 싶으면 마음껏 노려봐, 젊은 친구. 아까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했을지는 뻔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르타냥이 낮은 소리로 대꾸했다. 자, 날 따라오시오. 언제? 친위대원이 여전히 비웃는 듯한 태도로 물었다. 괜찮다면 지금 당장.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전혀 모르지만 당신이 누구든 그건 상관없소. 잘못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걸? 그래, 이름이 뭐요? 베르나주라고 하지. 좋소, 베르나주 씨. 다르타냥이 침착하게 말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소? 앞장서게 곧 뒤따라갈 테니까. 너무 서두르진 마시오.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을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일에 구경꾼이 너무 많으면 방해가 될 뿐이요. 좋아. 친위대원은 자신의 이름이 젊은이에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대답했다. 사실 베르나주라는 이름은 다르타냥만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국왕과 추기경의 온갖 칙령으로도 막지 못한 일상적인 난투극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베르나주였기 때문이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경기에 열중해 있었고 아토스는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젊은 동무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르타냥은 추기경의 친위 대원에게 말한 대로 출입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자 잠시 후 친위 대원이 내려왔다. 정오에 왕을 아련하기로 되어 있어서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다르타냥은 주위를 둘러보고 길거리에 아무도 없자 상대에게 말했다. 당신은 참 다행이요. 이름이 베르나주라고 해도 일개 수습 총사를 상대하는 거니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자, 갑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아 생제르맹 수동원 뒤쪽이나 프레오 클레르 초원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당한 말씀이요.
하지만 불행하기도 내게는 시간이 없어요. 정오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칼을 빼시오. 베르나주도 이런 인사말을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다르타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도 번뜩이는 칼을 빼들고 공격했다. 그러면 젊은 상대가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전날 이미 싸움을 견습한 데다 승리의 기억도 아직 생생했고 앞으로 왕에게 총애를 받을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으므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다. 두 사람의 검은 손잡이까지 맞닿았고 다르타냥이 단호하게 버텼기 때문에 물러선 것은 오히려 친위 대원 쪽이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칼끝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칼을 쭉 뻗어 상대의 어깨를 찔렀다. 이어서 다르타냥은 한 걸음 물러서서 칼을 들어 올렸지만 베르나주는 이까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면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다가 제 몸을 찌르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도 않았고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친척이 근무하고 있는 라 트레무유의 저택 쪽으로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다르타냥도 상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세 번째 공격으로 상대를 해치우려는 순간 친위대원의 두 친구가 경기장에서 칼을 빼들고 뛰쳐나와 다르타냥에게 달려들었다. 두 친위대원은 베르나주가 다르타냥과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을 들었고 그 후 경기장을 떠나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떠드는 소리가 경기장까지 들려오자 상황을 짐작하고 달려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뒤따라 나타나 젊은 친구를 공격하고 있는 두 친위 대원을 밀어냈다. 바로 그때 베르나주가 쓰러졌다. 이제 친위 대원은 둘이서 4명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라 트레무유신의 사람들은 나와 보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 외침 소리를 듣고는 저택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삼총사와 다르타냥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내 친구도 외치기 시작했다. 총사들은 모두 나와라. 이 고함 소리는 금세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총사들이 추기경의 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민중은 추기경에 대한 미움 때문에 총사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미스가 루주 공작이라고 부르는 추기경의 친위대를 제외한 다른 부대 소속의 근위대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대개 총사대 편을 들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에사르 휘하의 근위대원 3명 가운데 2명이 삼총사와 다르타냥을 도우러 왔고 나머지 한 사람은 트레빌의 저택으로 달려가면서 총사들은 나와라 하고 외쳤다. 트레빌의 저택은 여느 때처럼 무장한 총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당장 동료들을 도우러 달려나갔다. 여기저기서 적과 아군이 뒤섞여 난투가 벌어졌지만 총사대가 훨씬 우세했다. 추기경의 친위대원들과 라 트레무유의 하인들은 저택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서는 총사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간신히 문을 닫아 걸었다. 부상자가 맨 먼저 실려 나갔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총사들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들은 건방지게도 총사대원에게 덤벼든 라트레 무유의 하인들을 벌주기 위해 저택의 불을 지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저택을 불태우자는 제안에 모두 열광하고 있을 때 다행히 시계가 11시를 쳤다.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왕을 아련하기로 한 일이 생각나서 그렇게 통쾌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대문에다 돌멩이를 몇 개 집어 던지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그들도 돌을 던지는데 실증이 나고 말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모자라고 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현장을 떠나 트레빌의 저택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트레빌은 벌써 그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빨리 루브르로 가세. 그가 말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야 돼. 추기경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폐하를 만나야 하니까. 오늘 일도 어제 사건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려야겠어. 그러면 두 사건은 함께 처리될 거야. 트레빌은 내 젊은이를 데리고 루브르 구로 떠났다.
하지만 왕이 생제르맹 숲으로 사슴 사냥을 나갔다는 전가를 듣고 총사대장은 깜짝 놀랐다. 트레빌은 이 소식을 재차 확인했고 총사들은 그때마다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폐하께서는 어째 이미 사냥 계획을 세우셨나? 그가 시종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수렵장이 와서 어제 저녁에 폐하를 위해 사슴 한 마리를 몰아 놓았다고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도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사냥의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하고 식사를 끝내자마자 떠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추기경을 만나셨나? 트레빌이 물었다. 아마 만나셨을 겁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추기경의 마차를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생제르맹으로 간다고 하시더군요. 선수를 쳤군. 트레빌이 말했다. 이보게들, 나는 오늘 저녁에 폐하를 만나 뵙겠네. 하지만 자네들은 만나 뵙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조언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왕을 잘 아는 사람의 충고였기 때문에 내 젊은이는 굳이 거역하려 하지 않았다. 트레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트레빌은 집에 돌아오자 자기가 먼저 항의를 제기하여 상대를 꼭 뒤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장 라트레무유의 저택으로 하인을 보내 추기경의 친위 대원들을 집에서 내쫓고 건방지게도 총사 대원들을 공격한 하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라트레무유는 베르나주의 친척인 시종을 통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트레빌이나 총사들 쪽에서 자기한테 불평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그와는 반대로 총사들이 자기 하인들을 공격했고 그의 저택까지 불태우려 했으니까 불평할 사람은 바로 자기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런 옥신각신은 둘 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기 때문에 언제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트레빌은 당장 끝낼 방법을 생각해냈다. 라트레무유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라트레무유의 저택으로 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두 귀족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둘 사이에 우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둘 다 용감하고 신의를 존중하는 남자였다. 라트레무유는 신교도여서 왕을 아련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또한 어느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트레빌을 맞이하는 태도는 비록 정중하기는 했지만 여느 때보다 냉담했다. 트레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둘 다 상대방에게 불평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둘이 함께 이 사건을 규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라트레무유가 대답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총사들 쪽에 있더군요. 당신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내가 지금 제의하는 바를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 들어봅시다. 베르나주 씨는 좀 어떻습니까? 당신 시종의 친척 말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팔에 입은 상처는 별로 위험할 게 없지만 또 다른 상처는 폐까지 닿았는데 의사 말로는 그게 치명적이라는군요. 의식은 있습니까? 정신은 또렷합니다. 말도 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가봅시다. 그가 하느님 앞으로 불려가기 전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토록 합시다. 그로하여금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죠.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트레무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부상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내려갔다. 부상자는 지체 높은 두 귀족이 찾아온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쇠약해진 몸을 무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거의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져 버렸다. 라트레무유가 다가가서 방향염을 코에 대주자 부상자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트레빌은 행여나 자기가 부상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환자에게 질문하는 일은 라트레무유에게 맡겼다. 일은 트레빌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베르나주는 진실을 감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귀족에게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트레빌이 원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베르나주에게 빨리 회복되기 바란다고 말한 다음 라트레무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내 젊은이에게 사람을 보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트레빌이 맞이한 손님들은 최고의 부하들인데다 모두 반추기경파였다. 따라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추기경의 친위 대원들이 당한 두 차례의 패배가 내내 화제에 올랐다. 그런데 두 번 다 다르타냥이 주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은 축하와 찬사를 받았고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기꺼이 그에게 영광을 양보했다. 그들이 훌륭한 동료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자주 그런 찬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6시쯤 트레빌은 루브르 궁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에게 허락받은 아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트레빌은 뒤쪽 계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젊은이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왕은 아직 사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내 젊은이가 신하들 속에 섞여 30분쯤 기다렸을 때 문들이 모두 열리고 폐하께서 돌아오셨다는 전갈이 왔다. 이 말을 듣고 다르타냥은 온몸이 뼛속까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일생을 결정지을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왕이 들어올 문을 조마조마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루이 13세가 앞장서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흙먼지 투성이인 사냥복에 긴 장화를 신고 손에는 승마용 채찍을 들고 있었다. 첫눈에 다르타냥은 왕이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왕의 기분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 지나가자 신하들은 일렬로 늘어섰다. 궁정 대기실에서는 성난 눈에라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삼총사는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다르타냥은 그들 뒤에 숨어 있었다. 왕은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트레빌은 왕의 눈길이 잠시 자신에게 머물자 단호하게 그 눈길을 받아냈다. 그러자 왕이 먼저 눈길을 돌려버렸다. 고개를 돌린 왕은 계속 투덜거리면서 거실로 들어갔다. 상황이 안 좋아. 아토스가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도 기사 자기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 10분만 기다리게. 트레빌이 말했다. 10분이 지나도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 집으로 돌아가 있게. 그 이상은 기다려봐도 소용없을 테니까. 내 젊은이는 10분, 15분, 20분을 기다렸다. 그래도 트레빌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면서 왕궁을 떠났다. 트레빌은 대담하게 왕의 거실로 들어갔다. 왕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채찍 손잡이로 장화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는데 기분이 몹시 언짢아 보였다. 하지만 트레빌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었다.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왕이 대답했다. 따분해. 사실 권태는 루이 13세의 가장 심한 고질병 가운데 하나였다. 왕은 종종 신하를 창가로 끌고 가서 나랑 함께 따분하게 지내봅시다 하고 말하곤 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께서 따분하시다니요? 트레빌이 말했다. 그럼 오늘은 사냥이 즐겁지 않으셨나 보군요. 즐거워? 모든 게 따분했소. 사냥감이 흔적을 안 남기는 건지 아니면 사냥개들이 냄새를 못 맡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7살짜리 다 큰 사슴 한 마리를 풀어놓고 6시간이나 추적했는데 녀석을 잡을 준비가 되었을 때 생시몽이 뿔피리를 입에 대고 알리려는 순간 사냥개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뿔도 안 난 새끼를 쫓아간 거요. 이런 형편이니 매 사냥을 그만둔 것처럼 개사냥도 그만둬야 할까봐. 아 트레빌경, 나는 참으로 불행한 왕이야. 큰 매도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놈마저 그저께 죽어버렸어. 아니 저런, 폐하께서 절망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군요. 하지만 아직도 매와 새 매와 송골매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훈련시킬 사람이 없어. 매 사냥꾼도 없어졌고 개사냥 기술을 아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
내가 없어지면 덫을 놓거나 올가미를 쳐서 사냥하겠지. 그래도 내가 제자를 가르칠 겨를이 있다면 좋겠는데. 하지만 추기경은 잠시도 쉴 시간을 주지 않아. 스페인이 어떻다느니 오스트리아가 어떻다느니 영국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이오. 아, 추기경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트레빌경, 나는 경에게 불만이 있소. 사실 트레빌은 왕이 이렇게 화제를 돌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왕의 하소연은 모두 서론, 그러니까 자신의 기운을 북돋기 위한 일종의 준비 운동에 불과하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트레빌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폐하의 기분을 언짢게 해드렸을까요? 트레빌이 깜짝 놀란 채 하면서 물었다. 경은 도대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거요? 왕이 트레빌의 질문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총사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 동네에 소동을 일으키고 파리를 불태우려 하는데도 잠자코 보고만 있으니 그러라고 경을 총사대장에 임명한 줄 아시오? 하기야 경을 이렇게 질책하는 건 성급한 짓인지도 몰라. 난동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테고 경은 공정한 처벌이 끝났음을 보고하러 왔을 테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트레빌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와는 반대로 저는 공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폐하께 요청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처벌하라는 거요? 왕이 외쳤다. 모함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트레빌이 말했다. 처음 듣는 얘기군. 경은 그 고약한 삼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베아른의 젊은이가 미친놈들처럼 가엾은 베르나주를 공격한 게 아니라고 말한 셈이요? 베르나주는 호den꼴을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 녀석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그 후 녀석들이 라트레무유 공작의 저택을 포위하고 불태우려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셈이요? 그 저택은 신교도의 소굴이니까 전쟁 때라면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때에는 유감스러운 일이요. 말해보시오. 경은 이 모든 걸 부인할 셈이요? 그런데 폐하께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레빌이 차분하게 물었다. 누가 나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느냐고?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깨어있고 내가 즐겁게 놀고 있을 때에도 일을 하고 프랑스는 물론 온 유럽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면 또 누가 있겠소? 그렇다면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폐하를 능가하는 존재라면 하나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내가 말하는 사람은 나라의 유일한 기둥이자 나의 유일한 측근이요. 유일한 친구인 추기경이요. 추기경 예하는 교황 성하가 아닙니다, 폐하. 그게 무슨 뜻이오, 총사대장? 오직 교황만이 무류성을 지닐 수 있고 이 무류성은 추기경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의 말은 추기경이 나를 속이고 있다,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경은 추기경을 고발하고 있는 셈인데 말해보시오. 추기경을 고발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시오. 아닙니다, 폐하. 저는 다만 추기경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사정을 잘못 알고 오해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폐하의 총사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총사들을 너무 성급하게 고발했으며 믿을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발은 라트레 무유 공작이 한 거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소? 그 사람은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저는 공작이 성실한 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폐하께서 공작을 불러다가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들이지 마시고 몸소 질문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공작을 접견하시고 나면 저도 곧장 다시 돌아와 뵙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경도 라트레 무유 공작의 말을 믿겠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폐하. 공작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물론입니다. 그럼 공작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것도 순순히 따르겠소? 물론입니다. 라시에네, 왕이 외쳤다. 라시에네, 거기 없느냐? 루이 13세가 신임하는 시종으로 언제나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라시에네가 들어왔다. 라시에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라트레 무유를 불러오도록 하라. 오늘 저녁에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 라트레 무유 공작을 만나신 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맹세코 아무도 만나지 않겠소.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폐하. 내일 봅시다, 총사대장. 몇 시가 좋겠습니까? 언제라도 상관없소. 하지만 너무 일찍 오면 폐하가 주무시는 걸 깨우지는 않을까 저어댑니다. 자는 걸 깨운다고? 내가 잠이나 자는 줄 아오? 요즘은 통 잠을 자지 못해요. 이따금 꿈을 꾸기는 하지만 그것뿐이요. 되도록 아침 일찍 오시오. 괜찮다면 7시에 와도 좋소. 하지만 총사들에게 죄가 있다면 경도 화를 면하지 못할 거요? 제 총사들에게 죄가 있다면 모든 걸 폐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폐하께서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 밖에 분부하실 일은 없으신지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어떤 분부에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없소. 총사대장, 내가 공정한 루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내일 봅시다. 그때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왕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트레빌은 더 잠을 설쳤다. 그날 저녁에 그는 삼총사와 그들의 젊은 친구에게 기별을 보내 아침 6시 반까지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일렀다. 그는 어떤 단언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갔지만 그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주사위가 어느 쪽으로 구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만은 감추지 않았다. 궁궐의 뒤쪽 계단 발치에 도착하자 그는 내 젊은이를 거기에서 기다리게 했다. 왕이 아직도 그들에 대해 화가 나 있다면 그들은 왕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면 되고 왕이 그들을 접견하겠다고 하면 그들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트레빌이 왕의 거실과 이어진 대기실에 들어가자 라셰네가 말했다. 전날 밤 라트레무유 공작의 저택으로 사람을 보냈으나 공작이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고 공작이 귀가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루브르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전에 궁궐에 도착하여 지금도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트레빌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왕이 라트레무유의 증언을 들은 뒤 자기를 만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겠기 때문이다. 과연 10분도 지나기 전에 거실 문이 열리더니 라트레무유 공작이 나왔다. 그가 트레빌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트레빌 씨, 폐하께서 어제 아침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나를 부르셨소. 나는 폐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잘못은 내 하인들에게 있었고 나는 트레빌 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아뢰었지요. 그런데 마침 여기서 만났으니 내 사과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나를 항상 친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장님. 트레빌이 말했다. 저는 진작부터 공장님의 신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님께서 직접 폐하께 오셔서 저를 변호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장님 같은 분이 아직도 프랑스에 계신다는 게 고맙군요. 좋군, 아주 좋아. 문간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고 있던 왕이 말했다. 트레빌, 공작은 스스로 경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경이 공작에게 말 좀 해주시오. 나도 공작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공작은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말이오. 공작을 만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시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이런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폐하. 정말 감사합니다.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폐하를 온종일 곁에서 모시는 자들만이 충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트레빌 씨를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은 내가 한 말을 다 들었군요. 그렇다면 더욱 좋소, 공작. 왕이 문으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트레빌, 경의 총사들은 어디 있소? 총사들을 데려오라고 그저께 내가 말했을 텐데 왜 데려오지 않았소? 지금 아래층에 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허락하시면 라세네가 가서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전할 겁니다. 좋소. 당장 오라고 하시오. 벌써 8시가 다 됐군. 9시에는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소. 그럼 공작 잘 가시오. 그리고 다시 와주시오. 자, 트레빌 이쪽으로 오시오. 공작은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삼총사와 다르타냥이 라샤네의 안내를 받아 층계 머리에 나타났다.
어서들 오라 용사들. 왕이 말했다. 나는 그대들을 좀 야단쳐야겠어. 총사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에게 다가갔고 다르타냥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뭐라고? 왕이 말을 이었다. 그대들 넷이서 이틀 동안 추기경의 친위대원 7을 해치웠다고? 너무 심했군. 너무 심했어. 이대로 가다가는 추기경이 한 달 뒤에는 친위대원을 다시 뽑아야 하겠군. 그리고 나는 칙령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어쩌다 한 사람쯤 해치우는 건 별 문제지만 이틀 동안 7은. 다시 말하지만 그건 심했어. 심해도 너무 심했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폐하께 사죄를 드리러 온 겁니다. 회개하고 후회한다고? 나는 저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믿지 않아. 특히 가스코니아 출신으로 보이는 저 젊은이는 믿을 수 없어. 그대 이리 오라. 다르타냥은 왕이 부른 사람이 자기인 것을 깨닫고 더없이 절망적인 태도로 왕에게 다가갔다. 트레빌, 이 아이가 젊은이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이었지? 젊은이가 아니라 소년이잖소. 아직 어린애로군. 그런데 쥐사크에게 그렇게 강한 일격을 가한 자가 바로 이 아이라고? 베르나주에게도 2번이나 멋진 일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물론입니다. 아토스가 말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저를 카위사크의 칼끝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폐하께 절하는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아른 소년이야말로 진짜 귀신인가 보군. 안 그래요, 트레빌? 선왕께서 계셨다면 입버릇처럼 제기랄 하셨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옷도 여러 벌 구멍 내고 칼도 많이 부러뜨려야 할 거야. 그런데 가스코뉴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잖소? 폐하, 가스코뉴 사람들은 아직 금강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선왕 폐하를 지지해준 보답으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금강을 발견하게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된 것도 가스코뉴 사람들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소, 트레빌? 나는 선왕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합시다. 라센에 가서 내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봐라. 40피스톨이 있을 테니 찾아서 가져오너라. 그리고 여봐라 젊은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다르타냥은 전날의 사건을 소상히 이야기했다. 폐하를 만나 뵌다는 기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련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친구들에게 갔다는 것, 넷이 함께 정구장에 갔다는 것, 공의 얼굴을 맞을까봐 겁을 냈기 때문에 베르나주가 그를 조롱했다는 것, 그 조롱 때문에 베르나주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 그리고 라틀의 무유 공작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저택을 잃을 뻔했다는 것 등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그래 맞아. 왕이 중얼거렸다. 공작이 나한테 한 이야기도 바로 그랬어. 추기경만 가엾게 됐군. 이틀 동안 부하를 7이나 잃었으니 그 중에는 추기경이 가장 아끼는 부하도 몇 명이나 끼어 있는데 하지만 그 정도면 됐어. 이젠 충분해. 그대들은 페루가에서 당한 것을 복수한 거야. 아니 복수하고도 남았지. 그걸로 만족해야 돼? 폐하께서 만족하신다면 저희들도 만족합니다. 트레빌이 말했다. 아무렴 나는 만족하오. 왕은 라세네의 손에서 금화 한 줌을 집어 다르타냥의 손에 쥐어주면서 덧붙였다. 자, 이게 만족했다는 증거일세? 당시에는 오늘날 유행하는 자존심 같은 개념이 아직 없었다. 귀족이 왕에게 돈을 직접 받고도 전혀 부끄럽게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40피스톨을 주머니에 넣고는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자, 이제 8시 반이군. 왕이 벽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9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 그대들의 충성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대들의 충성심을 믿어도 되겠지? 물론입니다, 폐하. 네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저희들은 몸이 산산조각 나도 좋습니다. 좋아, 좋아. 하지만 몸을 잘 보존하도록 하라. 그게 훨씬 좋고 나한테도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내 젊은이가 방에서 나가는 동안 왕이 낮은 목소리로 트레빌을 불렀다. 트레빌, 총사대에는 지금 빈자리가 없고 게다가 총사대에 들어가려면 수습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소. 그러니 저 젊은이를 경의 처남인 에사르의 근위대에 넣도록 하시오. 아, 트레빌, 추기경이 우거지상을 지을 걸 생각하니 기뻐서 견딜 수가 없군요.
추기경은 격분하겠지만 나는 상관없어. 내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고는 트레빌에게 손을 흔들었다. 트레빌이 밖으로 나가서 총사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사실 피스톨을 다르타냥과 나누고 있었다. 왕이 말했듯이 추기경은 정말로 격분했다. 너무 화가 나서 여드레 동안이나 왕의 도박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왕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태도로 그를 대했고 추기경을 만날 때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이봐요 추기경, 그 친위대들 가엾은 베르나주와 쥐사크는 좀 어때요? 제7장 총사들의 속사정. 다르타냥은 루브르 궁에서 나오자 사실 피스톨 가운데 제 몫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친구들과 상의했다. 그러자 아토스는 폼드팽에서 멋진 식사를 하라고 권했고 포르토스는 하인을 하나 고용하라고 권했고 아라미스는 괜찮은 애인을 구하라고 권했다. 식사는 그날 당장 실행했고 하인도 그날 고용되어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다. 식사는 아토스가 주문해 주었고 하인은 포르토스가 구해주었다. 이 하인은 피카르디 출신으로 그날 투르넬 다리에서 강물에 침을 뱉어 파문이 번져가는 모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허영심이 강한 총사 포르토스의 눈에 띄어 다르타냥의 하인으로 고용되었다. 포르토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는 추천서도 없는 그를 그냥 데리고 온 것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플랑쉐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호사스러운 모습에 포르토스를 모시게 될 줄 알고 마음이 들떴는데 막상 그의 집에 가서 보니 무스크통이라는 하인이 있었고 포르토스로부터 자기 집이 넓기는 하지만 하인은 둘이나 고용할 여유가 없으니까 다르타냥을 모시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는 적잖이 실망했다. 하지만 주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들 때 주인이 주머니에서 금화를 한 줌 꺼내 셈을 치르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큰 부자에게 하인으로 고용된 행운을 하늘에 감사했다. 잔치가 끝난 뒤 남은 음식으로 오랜 굶주림을 채울 때까지는 이런 기분을 계속 유지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인의 잠자리를 준비하러 갔을 때 그의 망상은 깨지고 말았다. 문간방과 침실로 이루어진 셋방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다. 플랑쉐는 다르타냥의 침대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문간방에 깔고 잠을 잤다. 다르타냥은 그때부터 담요도 없는 침대를 써야 했다. 아토스에게도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그리모였다. 아토스는 이 하인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시켰다. 아토스는 매우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가 포르토스나 아라미스와 절친한 사이가 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아토스가 미소를 짓는 것은 종종 보았지만 소리내어 웃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말은 간단 명료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정확히 말하고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수식어나 과장도 없고 기교적인 표현도 없었다. 그의 대화는 장식이 없고 오로지 사실만 전달하는 식이었다. 아토스는 이제 막 30살이었고 심신이 모두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그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은 아무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들이 자기 앞에서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의치 않았지만 그 대화에 낄 때에는 신랄한 논평과 염세적인 견해만 내뱉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신중하고 비사교적이고 말수가 적어서 꼭 늙은이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기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간단한 몸짓이나 입술의 움직임만 보고도 그의 뜻을 알아차리도록 그리모를 길들였다.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여관에서는 그리모에게 말로 지시를 내리는 법이 없었다. 그리모는 주인을 불처럼 두려워하면서도 주인의 인품에 깊은 애정을 품고 주인의 재능을 무척 존경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믿고 서둘러 명령을 실행하지만 사실은 주인의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면 아토스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별로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그리모를 채찍으로 한번 때리곤 했다.
포르토스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토스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말이 많을 뿐 아니라 목소리도 컸다. 게다가 상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건 말건 개의치 않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를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포르토스는 말하는 것이 즐겁고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워서 떠들어댔다. 학문에 관한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그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자에 대해 뿌리 깊은 증오심을 품었다고 한다. 그는 아토스만큼 풍채가 당당하지 못해서 두 사람이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아토스에게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았고 화려한 치장으로 아토스를 능가하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아토스는 검소한 총사대 제복과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발을 내딛는 걸음걸이만으로도 당장 화려한 포르토스를 두 번째 자리로 밀어내버렸다. 그래서 포르토스는 아토스가 연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트레빌의 대기실과 왕궁 근위대에서 자신의 연애담을 떠들어대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포르토스의 연애 상대는 법관의 아내에서 남작부인으로 바뀌었고 지금 그가 관심을 보이는 여자는 그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는 한 외국의 공작 부인이었다. 옛날 속담에 그 주인의 그 하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아토스의 하인에서 포르토스의 하인으로 그리모에서 무스크통으로 넘어가 보자. 무스크통은 노르망디 출신으로 원래는 보니파스라는 평화로운 이름이었는데 주인이 소리가 한결 잘 어울리고 싸움꾼처럼 들리는 이름인 무스크통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옷과 잠자리만 제공받는 조건으로 포르토스의 하인이 되었지만 그 옷과 잠자리가 아주 화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하루에 2시간만 자유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2시간만 따로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포르토스는 이 요구도 기꺼이 수락했다. 사실 그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던 헌옷과 여벌의 망토로 무스크통에 하인 복장을 지어주었다. 솜씨 좋은 재단사는 헌옷을 뒤집어 새 옷처럼 만들어주었는데 그의 아내는 포르토스의 귀족적인 취향을 꺾어 놓고 싶어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았다. 어쨌든 이 재단사 덕분에 무스크통은 주인의 버금가는 멋쟁이가 되었다. 아라미스의 성격은 충분히 소개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성격도 지켜보게 될 터인데 그의 하인은 바쟁이라는 자였다. 언젠가는 수도사가 되겠다는 주인의 소망 덕분에 바쟁은 성직자의 하인처럼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 그는 베리 출신이었고 나이는 35에서 40살 사이였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에 살집이 좋고 주인의 시중을 들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종교 서적을 탐독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몇 가지 요리로 근사한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하인의 3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더 없이 믿음직한 충복이었다. 간략하게나마 주인과 하인들의 됨됨이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토스는 릭상부르에서 2걸음밖에 떨어지지 않은 페루가에 살고 있었다. 그의 하숙방은 그런대로 가구가 갖추어진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숙집 주인은 젊고 아리따운 여자였는데 아토스에게 계속 추파를 던졌지만 물론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 수수한 하숙방 벽에는 과거에 찬란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남아서 아직도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가령 프랑스와 1세 시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화려한 물결 무늬가 새겨진 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보석을 박아 넣은 칼자루만 해도 200피스톨은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아토스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그 칼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다. 포르토스는 오랫동안 그 칼에 욕심을 냈는데 그 칼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수명이 10년쯤 줄어들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어느 날 어떤 공작 부인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토스에게 그 칼을 빌리려고 했다. 아토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돈을 모두 꺼내고 보석을 모두 모아서 지갑, 장식끈, 금 목걸이까지 몽땅 포르토스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칼만은 내줄 수 없다고 주인이 하숙방을 떠나기 전에는 칼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스는 칼 외에도 앙리 3세 시대의 귀족 초상화를 한 점 갖고 있었는데 우아한 옷차림에 성령 기사단의 표장을 단 이 귀족은 얼굴 생김새가 아토스와 비슷했다. 그것은 왕의 기사단에 소속된 그 훌륭한 귀족이 아토스의 조상이라는 증거였다. 끝으로 화려하게 금으로 세공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칼이나 초상화에 있는 것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는 이 상자는 벽난로 위에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지만 다른 기구나 장식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토스는 이 상자의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하루는 그가 포르토스 앞에서 이 상자를 열어 보였는데 상자 안에는 편지와 서류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연애 편지와 집안에 관련된 서류임이 분명했다. 포르토스는 비외 콜롱비에 가에 있는 널찍하고 호화로워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다. 하인인 무스크통은 항상 제복을 갖추어 입고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포르토스는 친구와 함께 자기 집 창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들고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저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그가 집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누구를 집에 초대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외관이 호화로운 만큼 집안에도 진짜 재물이 가득 차 있는지 어떤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한편 아라미스는 거실과 식당과 침실로 이루어진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1층에 자리 잡은 침실에는 푸른 나무가 우거진 작은 정원이 딸려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즐길 수 있었고 이웃 사람들이 침실을 들여다볼 염려도 없었다. 다르타냥의 숙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그의 하인 플랑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 다르타냥은 책략을 꾸미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호기심이 아주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써보았다. 이 이름들은 새 젊은이가 귀족 신분인 자신들의 본명을 감추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토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체 높은 귀족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아토스와 아라미스에 대한 정보는 포르토스에게 물어보았고 포르토스에 대한 진실은 아라미스에게 물어보았다. 불행하게도 포르토스는 과묵한 친구 아토스의 사생활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난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소문에 따르면 아토스가 연애 사건으로 불행한 일을 겪었고 지독한 배신을 당한 것이 이 용감한 사나이의 인생에 독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배신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포르토스의 본명도 두 친구의 본명과 마찬가지로 트레빌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그의 사생활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는 허영심이 많았고 언행이 가벼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의 속을 수정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다만 그의 자화자찬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그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아라미스는 아무 비밀도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신비에 쌓인 젊은이였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지 않았고 그 자신에 대해 물어보면 아예 대답을 피해버렸다. 하루는 다르타냥이 그를 붙잡고 포르토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은 끝에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포르토스와 공작 부인의 연문을 알아냈다. 그러고 나자 아라미스의 연애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다.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다르타냥이 아라미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사귀는 남작 부인, 백작 부인, 공작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당신 이야기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건 말이야 하고 아라미스가 다르타냥의 말을 가로막았다. 포르토스가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일들을 떠벌였기 때문에 나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다르타냥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거나 포르토스가 나한테만 은밀히 털어놓았다면 나는 절대로 남에게 그 이야기를 옮기지 않았을 거야. 그야 그렇겠죠. 다르타냥이 말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귀부인들과 꽤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알게 된 것도 그 수놓은 손수건 덕분이잖아요. 아라미스가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아주 고상한 태도로 상냥하게 대답했다. 성직자가 되는 게 내 꿈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속세의 일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자네가 본 그 손수건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친구가 깜빡 잊고 우리 집에 놓고 간 거였어. 그 친구와 그의 애인의 평판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손수건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나는 애인도 없고 애인을 갖고 싶지도 않아. 이 점에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애인이 없는 아토스를 본보기로 삼고 있지. 하지만 당신은 성직자가 아니라 총사예요. 추기경의 말 맞다나 임시 총사지. 본의 아니게 총사가 되었지만 마음속은 성직자야. 정말이라니까. 아토스와 포르토스가 나를 여기로 끌어들였어. 성직에 임명되기 직전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그만. 하지만 자네는 이런 이야기에 별로 흥미가 없을 거야. 자네의 귀중한 시간만 빼앗고 있군. 천만에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할 일도 없는걸요? 그래? 하지만 나는 기도서를 읽어야 돼. 그 다음에는 애기용 부인한테 부탁받은 시를 써야 하고 슈브레즈 부인에게 줄 연지를 사러 생토 노래가에 가야 해. 자네는 바쁘지 않더라도 나는 아주 바빠. 아라미스는 친구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고 작별을 구했다. 다르타냥은 새로 사귄 새 친구에 대해 좀 더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실하고 자세한 사실을 알게 되리라 기대하고 당분간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 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토스를 아킬레우스로, 포르토스는 아이아스로, 아라미스는 요셉으로 여길 생각이었다. 그거야 어쨌든 내 젊은이의 생활은 즐거웠다. 아토스는 도박을 즐겼으나 늘 잃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아낌없이 지갑을 열면서도 친구들에게 한 푼도 빌리는 법이 없었다. 외상으로 도박을 했을 때는 이튿날 아침 6시에 빚쟁이를 깨워서 전날 진 노름빚을 갚곤 했다. 포르토스는 성미가 급했다. 노름에서 돈을 따면 우쭐하게 뽐내면서 돌아다녔지만 돈을 잃으면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났을 때는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라미스는 노름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 서투른 총사나 그보다 사교성 없는 손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공부밖에 몰랐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 얼큰이 취해서 대화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그래서 앞으로 2~3시간은 회식이 계속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아라미스가 시계를 보고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신학자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먼저 뜰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논문을 쓰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면 아토스는 고상한 얼굴에 잘 어울리는 그 매력적인 우울한 미소를 지었고 포르토스는 아라미스가 시골 신부밖에 안 될 놈이라고 저주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다르타냥의 하인 플랑셰는 행운을 고상하게 누렸다. 그는 하루에 30수를 받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방울새처럼 쾌활하게 숙소로 돌아갔고 주인에게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굴었다. 그러나 포사웨르가의 집에 역풍이 불기 시작하자 다시 말해서 루이 13세한테 받은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플랑셰는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이런 꼴을 보고 아토스는 역겨운 짓이라 생각했고 포르토스는 야비하고 무례한 짓이라 생각했고 아라미스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토스는 다르타냥에게 그 녀석을 해고하라고 권했고 포르토스는
우선 갈겨주고 싶어 했고 아라미스는 주인이라면 하인으로부터 존경의 인사 말고는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말하기는 쉽죠. 다르타냥이 말했다. 아토스 당신은 그리모한테 말을 하지 않고 또 그리모가 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포르토스 당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무스크통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아라미스 당신은 언제나 신학 공부만 하고 있어서 온순하고 독실한 바쟁에게 깊은 존경심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재간도 없는데 총사도 아니고 친위 대원도 아닌데 그런 내가 어떻게 플랑스에게 애정이나 경외심이나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군. 새 친구가 대꾸했다. 하지만 집안 문제야. 하인을 다루는 건 여자를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인이 옆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꼼짝 못하게 길을 죽여 놓을 필요가 있어. 곰곰이 생각해봐. 다르타냥은 곰곰이 생각하고는 우선 플랑쉐를 매질하기로 결정했다. 매사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다르타냥인지라 이 결정을 당장 실행에 옮겼다.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충분히 매질한 뒤 허락도 받지 않고 하인 일을 그만두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왜냐하면 미래가 나를 저버릴 리가 없기 때문이지. 나한테도 좋은 시절이 올 거야. 그러니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 너한테도 행운이 올 거야. 나를 떠나면 행운을 놓치게 돼. 나는 워낙 마음 좋은 주인이라서 내가 행운을 놓치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 총사들은 다르타냥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의 수완에 감탄했다. 플랑세도 감복하여 다시는 하인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젊은이의 생활은 어슷비슷했다. 다르타냥은 시골에서 올라와 낯선 세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습관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친구들의 습관에 금세 물들었다. 겨울에는 8시쯤, 여름에는 6시쯤 일어나 트레빌의 집에 가서 그날의 훈령을 받거나 상황 설명을 들었다. 다르타냥은 총사가 아니었지만 감동적일 만큼 꼼꼼하게 총사의 임무를 수행했다.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근무에 나서면 반드시 동행했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항상 근무를 서는 셈이었다. 그래서 총사들에게도 얼굴이 알려졌고 모두 그를 좋은 동료로 여기게 되었다. 첫눈에 그를 높이 평가했고 진심으로 아끼는 트레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왕에게 청거했다. 삼총사도 이 젊은 친구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네 사람은 깊은 우정으로 묶여 있었고 결투나 용무나 놀이를 위해 하루에도 서너 번은 만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릭상부르와 생 쉴피스 광장 사이 또는 뷔에 클롱비에 가와 릭상부르 사이에 가면 서로 찾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트레빌의 약속은 진척되고 있었다. 하루는 왕이 에사르에게 명을 내려 다르타냥을 그가 지휘하는 근위대의 수습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다르타냥은 근위대 제복을 입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을 총사대 제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수명이 10년쯤 줄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트레빌은 2년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총사대에 넣어주겠다. 게다가 그동안 다르타냥이 왕을 위해 공을 세우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다고 약속했다. 다르타냥은 이 약속을 믿고 물러갔다. 이튿날부터 그의 근위대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다르타냥이 근무할 때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함께 보초를 설 차례였다. 따라서 에사르 근위대는 다르타냥을 대원으로 받아들인 날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의 대원을 얻은 셈이 되었다. 제8장 궁정의 음모. 왕이 하사한 40피스톨도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듯이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었다. 그런데 그 끝이 오자 내 친구는 심한 곤경에 빠졌다. 처음에는 아토스가 자기 돈으로 한동안 4사람의 생활을 꾸려나갔다. 다음에는 포르토스가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해진 그 잠적의 기술을 발휘한 덕분에 보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아라미스의 차례가 왔고 그는 기꺼이 그 요구에 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학서적 몇 권을 팔아서 몇 피스톨을 손에 넣었다고 한다. 그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여느 때처럼 트레빌에게 도움을 청했다. 트레빌은 그들의 급료를 가불해 주었다. 하지만 삼총사는 이미 외상과 빚이 많았고 근이 대원이 된 다르타냥은 아직 외상이나 빚은 없었지만 이번에 가불한 돈으로는 네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마침내 돈이 곧 바닥날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10피스톨쯤 걸어모아 이 돈으로 포르토스가 노름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이 나빴다. 그래서 미천을 모두 잃었고 게다가 25피스톨의 빚까지 지고 말았다. 그러자 곤경은 진짜 고통으로 바뀌었다. 굶주린 그들은 하인을 거느리고 부두와 근위대 막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친구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었다. 아라미스의 말에 따르면 풍족할 때 여기저기 씨를 뿌리듯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두면 어려울 때 그것을 수확할 수 있었다. 아토스는 4번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그때마다 친구들과 하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 포르토스는 6번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식사를 즐기게 해주었다. 아라미스는 8번 초대를 받았는데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아라미스는 말수는 적고 일은 많이 하는 남자였다. 다르타냥은 아직 파리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 출신 성직자에게 초콜릿을 마시는 아침 식사에 한번 초대되었고 근위 기병대 기수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그도 친구들과 하인들까지 모두 데려갔고 그들은 성직자의 2달치 초콜릿을 먹어치웠다. 기병대 기수는 진수성찬을 대접했지만 플랑셰의 말마따나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번에 한 끼밖에는 먹을 수 없는 법이다. 성직자가 대접한 아침 식사는 한 끼가 아니라 반 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여러 차례 마련해준 진수성찬의 대가로 한 끼 반밖에 제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젊은이답게 성실한 구석이 있어서 자기가 친구들을 한 달 동안 먹여 살린 것은 까맣게 잊고 친구들에게 폐만 끼치고 있다고 느꼈다. 걱정이 된 그는 머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고 용감하고 적극적인 내 사나이가 똘똘 뭉쳤는데 기껏해야 산책길을 으스대며 돌아다니고 검술이나 배우고 농담이나 던질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표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돈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서로 바칠 수 있는 내 사나이. 언제나 서로 돕고 결코 물러날 줄 모르고 함께 약속한 일은 혼자서든 넷이서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내 사나이. 때로는 사방을 위협하고 때로는 한 점을 집중 공격하는 4개의 팔. 이런 내 사나이가 뭉쳐있는 이상 그들이 이루려는 목표가 아무리 멀리 있고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은밀하게든 공공연하게든 갱도를 이용하든 참호를 이용하든 책략을 쓰든 폭력을 쓰든 그 목표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 다르타냥이 놀란 것은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르타냥은 4배로 강해진 하나의 힘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짜냈다. 그 힘만 있으면 아르키메데스가 찾던 지렛대처럼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을 터였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다르타냥은 플랑세를 깨워 문을 열라고 일렀고 다르타냥은 플랑세를 깨웠다는 문장을 보고 지금이 밤이고 아직 낮이 오지 않았다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 사실은 시계가 오후 4시를 알린 참이었다. 2시간 전에 플랑셰가 와서 주인에게 점심을 달라고 하자 다르타냥은 자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속담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서 플랑셰는 잠을 자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플랑셰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 소탈한 태도에 상인 같은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플랑셰는 디저트를 먹는 셈 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싶었지만 상인은 자기가 할 말이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단둘이 있고 싶다고 다르타냥에게 말했다. 다르타냥은 플랑쉐를 내보내고 손님에게 자리를 권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상대를 살피듯 말없이 마주보고 있다가 이윽고 다르타냥이 이야기를 듣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까딱했다. 대단히 용감한 젊은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인이 말했다. 이런 평판을 듣고 비밀을 하나 털어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좋은 일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인이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내 아내가 왕비님의 속옷 담당 시녀인데 머리도 나쁘지 않고 용모도 빠지지 않는 편입니다. 나와 결혼한 지 이제 곧 3년이 되는데 지참금은 별로 없었지만 왕비님의 망토 시종인 라포르트 씨가 아내의 대부로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아내가 어제 아침에 작업실에서 나오다가 납치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납치당했죠? 확실한 것은 나도 모릅니다만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랫동안 아내를 쫓아다닌 남자인데 저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에는 사랑보다 정치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보다 정치라. 다르타냥이 생각에 잠긴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을 말해야 할지 어떨지. 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나한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고요. 좋을 대로 하세요. 아직 돌아갈 기회는 있으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성실한 젊은이인 것 같으니까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아내는 자신의 연애 때문이 아니라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귀부인의 연애 때문에 납치당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부하 트라시 부인의 연애 때문일까요? 다르타냥은 궁정사정에 밝은 채 하고 싶어서 말했다.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럼 애기용 부인인가? 더 높습니다. 슈브레즈 부인? 더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르타냥이 입을 다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인이 겁먹은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그 공작 말고. 그 공작? 예, 상인이 더욱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요. 어떻게 아시죠? 어중간하게 일부만 털어놓을 거면 아예 그만두세요. 아내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직접 들었지요. 부인은 누구한테 들었나요? 라포르트 씨한테 들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는 왕비님의 신복인 라포르트 씨의 대녀거든요. 가엾은 왕비님은 폐하로부터 버림을 받고 추기경에게는 염탐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다못해 한 사람 정도는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도록 라포르트 씨가 내 아내를 왕비님의 측근에 두었답니다. 아하, 이제야 윤곽이 잡히는군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런데 아내가 나흘 전에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나를 만나러 집에 온다는 것이 아내가 궁전에 들어갈 때 제시한 조건이었지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아내는 나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아내가 집에 와서 털어놓기를 왕비님이 요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추기경이 왕비님을 뒷조사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에요. 추기경은 사라반드 사건 때문에 왕비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라반드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그럼요. 다르타냥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는 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수하려고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왕비님은 생각하시기를. 그래, 왕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군가가 왕비님의 이름으로 버킹엄 공작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다. 왕비님의 이름으로? 예, 공작을 파리로 오게 하려고. 그리고 공작이 일단 파리에 오면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요. 저런. 하지만 부인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내가 왕비님께 헌신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아내를 왕비님한테서 멀리 떼어놓거나 아내를 협박해서 왕비님의 비밀을 캐내거나
아니면 아내를 포섭해서 밀정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겠죠. 그럴듯한 얘기군요. 그런데 부인을 납치한 사람을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건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추기경의 신복이고 앞잡이라는 것뿐입니다. 얼굴은 보셨겠지요? 예, 언젠가 아내가 그를 가리키더군요. 뭔가 특징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요. 태도가 오만한 귀족인데 검은 머리에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날카롭습니다. 이가 새하얗고 관자놀이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다고 다르타냥이 외쳤다. 게다가 하얗니 날카로운 눈매, 까무잡잡한 피부에 검은 머리, 그리고 오만한 태도, 맹해서 나하고 결투를 벌인 상대야. 결투 상대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훨씬 간단해지겠는데요. 당신이 말한 남자가 내 결투 상대라면 한 번에 두 가지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놈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아내를 루브르까지 바래다 주는데 아내가 궁 안으로 막 들어가려 할 때 그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를 가리키면서 저게 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런저런.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너무 막연해요.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라 포르트 씨한테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분도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다른 데서도 무슨 정보를 얻지 못했나요? 들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하지만 그것까지 털어놓는 건 너무 경솔한 짓이 아닐까요? 아니, 또 시작입니까?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기에 너무 늦었어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기랄. 상인은 스스로 용기를 내기 위해 욕을 내뱉으면서 외쳤다. 이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 성함이 보나시웨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실 겁니다. 이 집 주인이니까요. 아하, 다르타냥이 외치고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집 주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지 넉 달이 되었는데 업무가 바쁜 탓이겠지만 방세 내는 것을 잊으셨더군요. 그래도 나는 귀찮게 군 적이 없지요. 그러니 내 입장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보나시웨 씨. 그런 배려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이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럼 아까 시작한 이야기를 마저 끝내시죠. 상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다르타냥에게 건넸다. 편지군요.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다르타냥이 편지를 펼쳤지만 햇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가로 걸어갔다. 보나시웨도 그를 따라갔다. 부인을 찾지 마라. 다르타냥이 소리내어 읽었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면 돌려보내겠다. 찾으려는 기색만 보여도 당신은 파멸할 것이다. 아주 직설적인데요. 다르타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협박이 두렵습니다. 나는 검객도 아니고 바스티우 감옥도 겁나는군요. 바스티우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칼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모르지만 당신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늘 당당한 총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총사들이 트레빌 씨의 부하이고 따라서 추기경의 적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당신과 친구들이라면 왕비님 편에서 추기경에게 골탕 먹이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야 물론이죠. 게다가 당신은 석 달치 방세를 빚지고 있으니까 물론 나는 독촉한 적이 없지만 예, 당신은 벌써 그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한 앞으로도 방세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생각이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50피스톨을 드릴 작정입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말입니다. 우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자로군요. 보나시웨 씨. 좀 넉넉하게 살고 있는 정도지요. 자파점 수입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 유명한 항해가 장 모케의 최근 항해에 투자한 덕에 2, 3천 에퀴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데 보나시웨가 외쳤다. 왜 그러세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저기 보이는 게 뭐죠? 어디요? 저 창문 건너편. 저 집 문 앞에 망토를 걸친 남자. 그놈이다. 다르타냥과 보나시웨가 동시에 그를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다르타냥은 칼이 놓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외쳤다. 그러고는 칼을 빼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르타냥은 계단에서 아토스와 포르토스를 만났다. 그들은 때마침 다르타냥을 만나러 온 길이었다. 두 사람이 좌우로 갈라지자 다르타냥은 화살처럼 둘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아니, 도대체 어딜 그렇게 급히 뛰어가나? 두 총사가 뒤에서 외쳤다. 맹에서 만난 그놈이에요. 다르타냥이 대답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다르타냥은 그 미지의 사내에 얽힌 사건과 그가 중요한 용건을 부탁하던 아름다운 여자 여행자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아토스는 다르타냥이 난투를 벌이는 도중에 소개장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엿한 귀족, 다르타냥이 묘사한 풍채로 미루어 보면 그 미지의 사내는 귀족임이 분명했다. 이 남의 편지를 훔치는 따위의 비열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포르토스는 그것이 귀부인과 기사의 밀회에 불과하다고, 다르타냥과 그의 누런 말이 나타나 방해가 되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아라미스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에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토스와 포르토스는 다르타냥이 방금 던지고 간 말을 듣고 곧 사정을 알아차렸다. 다르타냥이 그 사내를 붙잡든 놓치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이 다르타냥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집주인은 젊은 근위대원과 미지의 사내가 만나면 다르타냥이 좀 전에 보여준 성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두려워 달아나 버린 것이다.